자, 이번 시간에는 제7절에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부세 계산은 어떻게 하는가? 네. 간이과세적을 한번 볼까요? 여기가 이제 부가가치세 마지막이죠? 네. 부가가치세 정리가 끝나면 이제 소득세 이론 정리로 넘어갑니다. 소득세 이론이 끝나면 이제 이론이 우리 다 끝나죠. 자, 간이과세자의 적용 대상, 간이과세자의 적용 대상은 직전 연도 재화와 용역의 공급 대가의 합계가 4,800만 원 미달하는 개인 사업자다. 그래서 이 간이과세자라는 것은 법인은 간이과세자가 없어요. 법인은. 그래서 간이과세자 하면은 개인 사업자 중에서 자그만하게 하는 사업자들입니다. 직전 연도 공급 대가. 공급 대가가 뭐예요? 세금 다 포함해서 4,800만 원 미만이니까 4,800만 원을 12달로 한번 나눠보면 여러분이 이제 감이 옵니다. 나누기 12달 해보면 한 달에 400만 원이잖아요. 월 400만 원 정도를 팔고 있는 개인 사업자를 생각하시면 돼요. 월 400만 원 정도 판매하면은 한 200만 원은 뭐예요? 원료겠죠, 원료. 만약에 무슨 빵집을 한다 그러면 밀가루도 사야 되고 팥도 사야 되고, 또 원료에다가 또 월세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한 200만 원은 그러니까 원료비에다가 그 임차료에다가 이런 거 들어가는 거고, 아마 자기가 집에 가서 쓸 수 있는 것은 한 200 정도 되겠죠. 그 정도 되는 개인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취급을 합니다. 자, 간이과세가 적용 배제가 있네요. 이러한 사업자는 개인 사업자라 하더라도 또 4,800만 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배제하겠다. 자, 간이과세자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그러니까 사업장이 두 개인데 하나는 간이과세에 해당이 되는 사업장이고 하나는 일반과세가 된다. 그러면 그 사업자는 안 돼요. 하나 일반과세 사업장이 있으면 간이과세자를 적용받을 수 없어요. 두 번째, 다음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광업. 광업은 간이과세가 없다. 제조업. 간이과세자가 없어요. 제조업. 근데 가로 열고 주로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은 제외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조업 하면 우리가 공장을 생각하면 되죠. 공장. 그러니까 일반적인 공장이 있는 기업은 이거 4,800만 원어치 못 팔았다 하더라도 적용 안 해준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기획재정부령에서 정하는 최종 소비자에게 만들어서 파는 제조업이다. 그러면 동네에 있는 자만한 가내공업식의 그런 제조업이 되겠죠. 도매업, 소매업을 겸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은 제외한다. 원칙적으로 도매업은 적용해주지 않는다. 또 부동산 매매업도 안 해줍니다. 적용 배제. 또 개별 소비세법에 따른 과세 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 유흥사업소도 배제. 간이과세자로 적용을 안 해준다. 부동산 임대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부동산 임대업도 간이과세자 거의 없어요. 또 전문 서비스업, 전문 서비스업 하면은 이제 법률사무소 같은 곳, 변호사 사무실이죠. 그러니까 변호사 사무실, 회계사 사무실 이런데 간이과세자 안 된다. 또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넘으면 안 된다. 그래서 간이과세 사업장이 두 개가 있는데 그 두 개를 합치면 4,800만 원이 넘어요. 그러면
간이과세 적용 안 해준다. 이렇게 배제하는 업종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신규 사업 개시자를 한번 읽어볼까요?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공급 대가가 4,800만 원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간이과세 적용 신고를 하고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이제 사업을 새로 시작하는데 나는 보나마나 4,800만 원 미달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세무서에다가 신규 사업 개시하면서 간이과세자 적용을 해달라고 신고를 하라 이겁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간이과세자 적용을 해주겠다. 물론 세무서에서 확인을 해보겠죠. 자, 그 다음에 납부세액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1월 1일 거부터 12월 31일 거를 몽땅 한꺼번에 납부를 하는데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과세 표준에다가 업종별 부가가치율이라는 게 있어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다음에 그것의 10%를 계산합니다. 네. 우리가 부가가치세라는 게 자기가 발생시킨 부가가치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거잖아요. 예, 부가가치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과세 표준이 뭐예요? 내가 판매한 금액이죠. 예, 거기에다가 업종별 부가가치율,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하면 나의 부가가치가 나옵니다. 거기에 10%.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 과세자는 나의 부가가치라는 걸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차감함으로써 그걸 나의 부가가치 부분을 계산하는데, 예, 이 간이과세자는 뭐 매출 세금 계산서, 매입 세금 계산서가 없다 이 말이죠. 예, 물론 매입 세금 계산서는 있을 수 있죠. 매출 세금 계산서 자체가 없어요. 간이과세자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가가치를 계산하는 방법이 이와 같이 한다 이거죠. 그래서 최종 납부세액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 이렇게 이제 납부세액을 계산하잖아요. 그 납부세액에다가 재고 납부세액, 재고 납부세액이라는 게 뭐냐면 그 재고자산, 지금 재고도 다 판매한 걸로 보는 거예요. 재고도. 그래서 재고도 재고 남은 거에 대한 납부세액을 더하고, 그 다음에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거 있으면 세액공제 빼고, 그리고 예정 부과한 거 우리가 7월 25일까지 그 관할 세무서에서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그래서 절반을 미리 냈죠. 그래서 예정 부과한 세액 빼고, 그 다음에 가산세가 만약에 있다면 가산세 더하는 것이 최종적으로 납부하는 세액이다. 자, 그러면 이 과세 표준은 뭐냐? 간이과세자의 과세 표준은 매출액이라고 아까 그랬는데 뭔가? 간이과세자의 과세 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 대가를 과세 표준으로 본다. 네, 그래서 간이과세자의 매출에는 이 공급 금액이라는 거에는 간이과세자는 공급가액 세액이 따로 없기 때문에 판매 금액 자체가 세금이 포함된 것이다. 이거. 그래서 공급 대가를 과세 표준으로 본다. 그러면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얼마가 되는가 한번 볼까요? 업종별 부가가치율. 자, 간이과세자 중에서 전기, 가스, 수도 사업자는 부가가치율 5%. 네. 부가가치율이 낮으니까 세금 조금 내겠죠? 또 소매업, 네, 이게 아마 가장 많이 해당되는 항목일 거예요. 소매업 그리고 음식점업. 네. 그래서 10% 부가가치율 가장 많이 해당이 됩니다. 이 부분에 여기에 해당되는 간이과세 사업자가 제일 많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조업, 농업, 임업, 운수업, 통신업, 숙박업은 20%. 네.
이 부가가치율이 높을수록 납부할 세금이 많아지죠. 그 다음에 건설업, 부동산 임대업, 그 밖에 서비스업은 30%. 30%. 그래서 일반적인 식당과 소매업은 10%다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그랬는데 어느 부분이 세액공제가 되는가 한번 볼까요? 매입 세금 계산서를 수취했어요. 그러면 그 매입 세금 계산서 수취분에 대한 세액, 매입 세금 계산서 수취분에 대한 세액공제 해주겠다. 또 의제 매입세 공제 대상이 되는 식당 같은 경우는 의제 매입세 공제 대상이 되죠. 그래서 의제 매입세 공제 해주겠다. 그 다음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 세액 공제. 네, 신용카드 판매를 했어요. 신용카드 판매를.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세액 공제를 일부 해줍니다. 그 다음에 전자신고를 하면 우리 전자신고 세액공제 확정신고 때 10,000원이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런 것 등이 해당이 되는데 주로 많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식당은 의제매입세 공제에 거의 다 해당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간이과세자들도 매입을 할 때 세금계산서 받아두는 거 있잖아요. 이 세금계산서 이거는 거의 다 해당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요즘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다 발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식당에서 밥을 먹어도 다 고객들이 카드 결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많이 해당이 됩니다. 이런 것은 공제, 세액 공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간이과세자의 애정 부과 납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은 우리가 원칙적으로 애정은 신고를 안 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월 달에 고지서가 옵니다. 내용을 읽어볼까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간이과세자에 대하여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애정부과기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납부세액으로 결정을 해서 애정부과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 이게 언제예요? 7월 25일 이내까지 징수한다. 그래서 우리 간이과세자도 7월 25일까지 고지서 온 것을 납부해야 됩니다. 세무서에서는 직전 과세기간, 그러니까 간이과세자는 작년 얘기죠. 작년에 납부했던 부가가치세의 2분의 1에 해당되는 금액이 고지서로 날라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7월 25일까지 납부하면 돼요. 자, 그러나 신고납부도 허용한다. 이거 신고납부도. 어떤 경우에 허용하느냐? 휴업 또는 사업 부진 등으로 인하여 애정부과기간의 공급 대가의 합계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 대가의 합계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2분의 1이 세금이 나오는데 2분의 1이 안 돼. 3분의 1밖에 안 돼. 3분의 1밖에.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애정부과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애정부과기간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세요. 그러면 3분의 1 안 되는 세금만 납부해도 좋다. 신고하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니까. 이거는 우리가 일반 과세자도 마찬가지죠. 다음에 확정신고와 납부를 보겠습니다. 간이과세자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간이과세자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이니까 언제예요? 1월 25일이죠. 1월 25일. 이 날짜는 1월 25일. 자, 가로 열고 폐업하는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다음 달이 25일이다. 이거는 일반 과세자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25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확정신고를 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에 납부를 해야 한다. 그래서 끝난 후 과세기간 끝난 후 25일은 1월 25일이다.
근데 뭐 계산하는 문제가 아마 뒤에 한 문제쯤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예. 한번 나중에 계산 문제 나오면 풀어보도록 하고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를 비교해놓은 표가 있는데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적용 대상을 보면은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자고, 간이과세자 이외의 과세사업자는 모두 일반과세자입니다. 과세기간이 간이과세자는 1월부터 12월까지이고 일반과세자는 1기가 1월부터 6월, 2기가 7월부터 12월. 그래서 간이과세자의 직전 과세기간과 일반과세자의 직전 과세기간은 서로 말이 달라요. 일반과세자의 직전 과세기간이라는 말은 2기에서 직전은 1기가 되는 거고 1기에서 직전은 작년 2기가 되는 거고, 간이과세자의 직전 과세기간이라는 말은 무조건 작년 얘기가 되는 거예요. 직전은 작년이다. 또 과세표준을 보면은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언제나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팔고 있으니까 공급 대가가 과세표준인 거고,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보죠. 그리고 간이과세자의 세액 구조, 아까 공급 대가 이게 과세표준이었죠. 이 과세표준에다가 식당은 10% 부가가치율 곱하기 또 10%, 이렇게 세율은 10%니까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1년에 4천만 원어치 밥을 팔았다 하는 식당의 부가가치세를 한번 간단히 계산해 보면 4천만 원 곱하기 10% 하면은 400만 원. 여기에 곱하기 10% 하면은 40만 원이죠. 그래서 1년에 4천만 원어치 밥을 판매한 자그마한 식당이 있다라고 하면은 1년에 40만 원이 부가가치세다. 근데 40만 원 다 안 내겠죠. 공제를 받잖아요. 공제, 그러니까 의제 매입세 공제도 받아야 되고, 쌀 같은 거, 배추 같은 거 농협에서 샀으면 거기에 계산서 받아가지고 의제 매입세 공제 받으면 된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의 10%를 매출세액으로 계산한 다음에 매입세액을 빼가지고 납부를 하는 거죠. 자,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는 안 됩니다. 이거 영수증만 발급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과세자는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모두 발급이 되죠. 계산서 수치, 세금계산서 수치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에다가 매입세액이 세금계산서니까 매입세액이 있겠죠. 매입세액의 전부를 안 해주고 거기다가 부가가치율을 곱해요. 그러면 우리가 식당이었다 그러면 10%를 곱하는 거죠. 매입세액의 10%를 세금계산서 수치 공제를 해줘요. 세액공제. 그런데 일반과세자는 어떻게 해요? 매입세액 전부를 공제해주죠. 매입세액 전부.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에다가 자기의 부가가치율, 자기의 부가가치율. 그래서 식당이다, 소매업이다 그러면 10%. 그 다음에 대손세액공제, 간이과세자는 대손세액이라는 걸 인정을 안 합니다. 적용을 못 받고, 일반 과세자는 적용이 되죠. 대손세액공제. 그 다음에 납부 의무 면제가 일반 과세자는 없지만 간이과세자는 이런 사람은 안 낸다 이거. 자, 아까 밥을 3천만 원어치, 아까 4천만 원어치 팔았을 때 납부해야 될 세금이 40만 원 정도 됐죠? 근데 3천만 원 팔았어요. 그러면 신고 안 합니다. 신고는 해야죠. 신고는 해야 3천만 원을 팔았는지 4천만 원을 팔았는지 아니까,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 대가가 매출액이 3천만 원 미만이면, 그러니까 2,999만 9,099원까지 3천만 원 미만에는 세금이 나와도 안 내요. 납부 면제를 해준다.
그 다음에 포기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포기제도는 뭐냐?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 과세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일반 과세자가 일반 과세를 포기하고 간이과세로 가는 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일반 과세자의 포기제도라는 건 없지만 간이과세자는 포기제도를 둡니다. 예. 어떤 사람들은 포기를 해야 될까요? 네. 내가 매출은 4,800만 원 미만이지만 이 기업체를 상대로 해요. 기업체에서는 세금계산서 안 주면, 발급 안 해주면 거래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간이과세 포기도 해야 되겠죠. 그런 경우. 자, 이렇게 해서 간이과세와 일반과세를 정리함으로써 우리가 이 책에서 준비해 놓은 부가가치세 이론을 다 마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문제를 좀 풀어서 뭐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자, 우리가 저 뒤에 준비된 부가가치세 이론 문제 네, 218쪽이고요. 부가가치세 문제를 풀어서 그동안 정리한 이론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 문제.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예.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 국세 맞습니다. 납세 의무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이나 담세자는 최종 소비자. 예, 그래서 간접세죠. 맞습니다. 세금을 납부하는 의무자는 사업자이고 담세자는 소비자다 이 말이죠. 다음,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전단계 세액공제 맞죠? 그러면 4번이 틀렸네요. 뭐가 틀렸을까요? 부양가족 수 등을 인적사항을 고려하는 인세이다? 틀렸죠. 네. 부양가족 수 등의 인적사항을 고려하는 인세는 우리가 이제 다음 단원에서 배우는 소득세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 2번.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중간 유통단계에서 과세하지 않고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단계에서만 과세한다. 이거 틀렸죠? 네.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는요. 거래 단계마다 과세를 합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다. 다음에 3번.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자는 매출세액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납세 의무자가 아니다. 아닙니다. 영세율 세금계산서도 신고해야 된다. 그러니까 납세 의무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환급받는 것도 일종의 납세 의무예요. 2번. 재화를 수입하는 비사업자는 납세 의무자가 아니다. 납세 의무자죠. 수입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자도 납세 의무가 있죠. 수입하는 경우에. 다음, 영리 목적 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납세 의무자이다. 네, 우리가 납세 의무에서는 영리 목적이 있느냐 없느냐를 묻지 않아요. 예. 과세 재화를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은 공급이 아닌데 이게 영리 목적 없이 무상으로 했다는 얘기인가요? 예. 자, 일단 다음 4번 옳은 거 찾는 거죠. 예, 3번이 만약에 무상으로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한 자는 납세 의무자다 라고 했으면 이건 틀린 거죠. 예, 왜냐하면 용역의 무상 공급은 납세 의무가 일반적으로 없으니까. 자, 그러면 4번 사업자 등록 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할 의무가 없다. 이거 틀렸죠? 예. 사업자 등록이 없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의무 면제해 주는 게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럼 뭐가 옳은 거예요?
3번. 3번이 여기서는 옳은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상공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리 비영리를 얘기한 거니까 우리가 납세 의무자라는 것은 영리 비영리를 따지지 않는다. 그래서 3번이 맞다. 다음 4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0일 맞죠? 일반 과세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과세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틀렸네요. 과세기간, 일반 과세자라고 해서 과세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는 게 처음 들어보죠? 없습니다. 1기와 2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가볼까요? 박세무 씨는 2020년 2월 22일에 간이 사업자로 사업을 개시했습니다. 박세무 씨의 부가가치세법상 2020년도 과세기간은 언제가 될까요? 간이 사업자라고 그랬으니까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12월 31일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가 사업장이다.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가 임대업은 그렇죠? 맞았고 2번 재화를 공급하는 박람회장은 별도의 사업장이다. 이거 틀렸네요. 그렇죠? 박람회장이라는 건 행사장이니까 임시사업장은 사업장으로 안 본다. 2번이 틀렸습니다. 다음 7번은요.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부동산 매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장은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이다. 예, 맞습니다. 매매업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사업장 맞고 부동산 매매업은 그 다음에 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 사업자 단위 과세가 적용된다. 신고해야죠. 신고하면 적용될 수 있죠. 직매장은 사업장이 아니다. 이거 틀렸네요. 이거 틀렸고 그 다음에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신청한 경우 주된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를 틀렸죠. 신고는 안 되죠. 납부만 하는 거죠. 그러면 옳은 것은 1번만 옳아. 직매장은 사업장이 아니다. 이거 틀렸고 1번이 옳은 거죠. 부가가치세 부동산 매매업을 하는 개인 사업자의 사업장은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이다. 1번이 옳은 거고요. 2번은 사업장이 2개라고 해서 무조건 사업자 단위 과세가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이건 별도로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사업자 단위 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과세기간이 시작되기 30일 전에 신고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옳은 것은 1번이다. 다음에 8번 부가가치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 찾는 거죠. 법인의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하려는 경우 지점을 주된 사업장으로 할 수 있다. 네, 본점이나 지점 중에서 총괄 납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는. 그 다음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전에는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말이 왜 이래? 개시일 전에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하여튼 맞죠?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 근데 꼭 전에는 는이라고 해놔가지고 신청할 수 없다로 끝날 줄 알았어요. 전에 도의 말을 이게 도로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뭐 맞았고. 다음 3번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세무서장은 사업자 등록 변경 신청일 당일에 사업자 등록을 재발급해야 한다.
이거 틀렸네요. 우리가 이전이라고 하면 주소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당일에 재발급하는 것이 딱 한 가지였어요. 상호 변경과 비슷한 거. 도메인 주소 변경, 그 쇼핑몰의 이름, 이게 다 상호나 마찬가지죠. 쇼핑몰 이름 같은 거. 그래서 3번은 틀렸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자 등록증 변경 재발급 받을 때 당일에 해주는 것이 상호 변경이었다. 그것만 하나. 3번이 틀렸습니다. 다음 9번. 사업자 등록 정정신고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 세무서장이 신청일 당일에 사업자 등록증을 재발급하는 변경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4번이네요. 상호 변경. 네, 다음 문제 과세 대상으로 넘어가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및 용역에 해당하는 것은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에게 건물을 사무실로 무상 임대했다? 이거 과세죠. 부동산 임대업이 특수관계인에게 무상 공급하는 것은 과세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네요. 1번. 이건 과세. 자, 밑에는 민사집행법에 따라서 경매로 물건이 넘어갔어요. 과세가 아니죠. 양도담보 목적으로 부동산이 제공됐어요. 과세 아니죠. 상속세 같은 거에 따라서 조세를 물납했어요. 과세 아니죠. 다음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인 것은 재화를 현물 출자한 경우 재화를 현물 출자 이거 공급이에요. 현물 출자는 출자한 거니까 1번입니다. 자, 2번은 뭐예요? 조세 물납 과세 아니죠? 3번은 매입세액이 불공제된 재화를 면세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매입세액이 불공제된 재화를 면세 사업에 사용한다. 면세 사업에 쓰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공제된 거라면은 이걸 그 간주 공급으로 보죠. 면세 사업으로 전용했다 해서. 근데 매입세 공제 안 받은 것은 상관이 없어요. 공제 받았다면은 공제 받을 수 없는 사업에서 쓰기 때문에 이걸 공급으로 보지만 이건 불공제된 거니까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재화를 차입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담보의 제공은 공급이 아니다. 그래서 1번 현물 출자만 답입니다. 다음 3번 과세사업자인 주식회사 한공의 거래 중 부가가치세 과세 거래는 이랬어요. 담보 목적으로 부동산을 제공했다? 아니죠.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재화를 거래처에 증정하는 경우 사업상 증여인데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거니까 상관없어요. 공급으로 안 봐도 돼요. 다음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했다. 이거는 과세죠. 다음 건물을 교환했다. 교환거래죠. 과세. 그래서 타라 3번이 답이다. 다음 4번 다음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상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주식회사 한공은 올해 컴퓨터 50대를 생산해서 20대를 거래처에 판매하고 설 선물로 종업원들과 일부 거래처에 각각 10대씩 무상으로 제공했다. 그리고 창고에 보관 중인 10대는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였다. 아유 복잡해. 자, 1번 거래처 20대 판매. 거래처 20대 판매했나요? 20대를 거래처에 판매. 재화의 공급. 오케이. 맞는 거죠? 다음 2번 종업원에게 10대 선물한 것. 재화의 개인적 공급이다. 자, 종업원들에게 우리가 연간 10만원 정도는 괜찮은데 이거
컴퓨터 10대는 컴퓨터 한 대가 10만 원 넘죠. 그래서 이거는 재화의 개인적 공급으로 봐야 됩니다. 다음 거래처에 10대를 선물했어요. 사업상 선물? 사업상 증여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사업상 증여. 다음 10대를 은행에 담보로 제공했어요. 재화의 공급이 아니죠. 담보는. 그래서 옳지 않은 거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장기할부 판매도 과세죠. 교환거래도 과세죠. 그러나 근저당 설정하는 거 이거는 과세가 아니다. 생산한 제품을 고객에게 증여했으면 우리는 이것을 간주공급으로 본다고 그랬죠. 사업상 증여. 다음 6번.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받은 재화를 다음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는 것은 이랬습니다. 과세거래. 부동산 과세거래에 해당.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 견본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거는 상관이 없죠. 견본이니까. 면세 사업을 위해서 사용했다. 이거 과세해야죠. 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거잖아요. 공제받았는데 면세 사업을 위해서 쓰면 안 되죠. 그래서 2번이 과세. 작업복, 작업모, 작업화로 사용하는 건 괜찮죠. 또 자기 사업의 기술 개발을 위해서 시험용으로 사용하는 것도 자가 공급으로 안 본다 그랬죠. 다음 7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부동산을 제공했다. 이건 아니죠. 민사집행법에 따라서 경매 이것도 과세가 아니죠. 사업장별로 그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했다. 이것도 과세 아니죠. 건물을 현물로 출자하는 것 이건 과세예요. 그래서 4번이고. 다음 부동산세법상 재화의 공급이 아닌 것은 동종업자로부터 차용한 원재료를 사용 소비하고 동종의 원재료를 반환하는 경우. 자, 동종업자로부터 차용한 원재료를 사용하고 동종 원재료를 반환했다. 이거 교환거래죠? 그래서 이건 공급으로 봐야 되고. 다음 상표권을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양도하는 경우. 자, 우리가 산업재산권을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이요. 임대하면 용역의 공급이라 그랬죠? 여기는 재화의 공급 맞네요. 양도했으니까. 건설업자가 건설자재 전부를 부담하는 건설업은 건설업의 경우는 자재를 부담하든 안 하든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 모두 용역의 공급이다. 그래서 3번이 답이 됩니다.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건설업은 전부 용역의 공급입니다. 다음 9번.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이 아닌 것. 전력, 상품권, 가스, 건설업, 면허. 상품권이죠? 네. 상품권 과세하지 않습니다. 상품권으로 물건을 살 때 과세해요. 물건을 공급할 때. 다음에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거 틀렸네요.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했어요? 그러면 과세로 본다고 그랬죠? 용역의 공급으로 봐야죠. 과세하려면 1번 틀렸습니다. 나머지 2, 3, 4번 다 맞죠?
은행이 건물을 처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가 아니다. 예, 이거 주 업종이 면세기 때문에 과세 재화를 공급하는 것은 면세다. 사업자가 폐업할 때 취득 재화 중 남아있는 재화는 차기액,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본다. 맞죠? 거래처에 대한 판매 장려 물품을 제공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다. 예, 사업상 증여로 보는 거죠. 다음 11번. 예. 문제가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뭐 부가가치세 문제를 굉장히 많이 냈네요. 그래서 네. 네, 11번부터 우리 쉬었다가 풀겠습니다.